네, 조금 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국가기념일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요. 추념사에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을 맞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을 전했고요.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현충일 추념식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번 추념식 행사 참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네. 혹시라도 이번 추념식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라든가 그런 우려도 있었긴 했었죠. 네.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볼 수가 있었겠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추념식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훈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최소한의 예우이자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죠.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후에 이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한 가족과에 대한 여러 가지 보훈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현충일 추념사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현충일의 추념사인데 우리가 6월 25일 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이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나 지금 정부에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작년 1월 20일 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아침에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의 어떤 적대 행위를 언급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하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란 말 쓰고요. 선대란 말 썼는데 그 노력이 뭘까요? 김일성이 6.25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통령이 된 만큼 북한에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훈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훈에 대한 정책, 그 제복 입은 사람들에 대한 헌신과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이거는 기본값이죠. 어떤 정부, 보수와 진보 어떤 정부도 보훈에 대한 가치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대한민국 맞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건 맞는데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좀 놀란 게 뭐냐면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그다음에 독립운동 얘기를 좀 많이 하셨고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당연하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3.1정 기념사가 아니잖아요. 왜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면서 여기에서 독립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의 현충일 추념사인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 이거 북한을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싸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차라리 진보 정부라고 한다면 북한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방향성조차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추념사는 이게 3.1절 기념사인지 어떤 기념사 추념사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좀 사라져야 한다라는 맥락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들어봤고요. 보상에 대해서 이전에도 거듭 강조했지만 오늘 추념사에서도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고 보훈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면 물론 앞서 대변인께서 기존에도 이런 보훈 정책은 있었다라고 하셨지만 강화된다라는 맥락에서 기존보다는 좀 더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말씀 자체는
북한만을 두고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 선열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북한에 대한 말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쟁 없는 나라를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그런 대비 전력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연장선을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라고 하겠죠. 북한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고 해서 이번 추념식 행사가 폄하되거나 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보훈의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직접 상공을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훈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보훈병원이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강론이 나온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지시를 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후에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이번 유가족분들이라든가 이런 그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목적이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훈의료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상세하게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서 네. 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안이 전개가 돼야 된다고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순국선열 그 당시에 나라를 지키고자 그렇게 목숨을 던지신 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후세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유족들이나 살아계신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떤 걸 했냐면 그 6.25 참전 용사분들을 위해서 제복을 입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다 그냥 조끼 같은 것만 입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복을 다 맞춰드렸습니다. 돈이 들었죠. 하지만 그분들이 내가 병사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했지만 우리가 제복하면 굉장히 뭐 영광급 이상 뭔가 장교 그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나라를 보호한다 했는데 그 제복을 맞춰주셨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국가가 이분들을 기억하고 대접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래야만 혹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스럽겠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뭔가 했을 때 내가 뭔가 내 목숨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켰을 때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후손이나 우리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전 북한에 대해서 언급 안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북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이거를 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대화 타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피해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훈이란 건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켰던 헌신과 지켜온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이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앞으로 출범할 정부 이야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려움을 좀 토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첫 번째 국무회의를 했는데 체제 정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고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에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로 출범한 만큼 이제 인수위원회가 없는 역할을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어떤 역할을 좀 할까요?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도 자문이라는 단어만 빠진 셈이고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5년간 어떠한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설치를 해야 되고 인사검증이라든가 그런 거 제외를 하고 네. 어떠한 정책을 추진
추진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국정 조직 변경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한주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40년 지기입니다. 굉장히 오랜 인연이 있고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정책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앞으로 있는 정책 분야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선임한 만큼 이번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틀과 방향성을 제대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아마 이재명 정부의 그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와 당 대표 시절에 보였던 모습만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도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이제 체제 정비를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는 주문을 했는데요. 주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인수위라는 거는 사실상 인사 검증을 제외한 상태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그림을 그리고요. 네. 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무엇을 국정과제로 할지 분야별로 좀 추리고 그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5년간의 어떤 국정 로드맵을 만드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이한주 이 국정기획위원장 이분을 딱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뭐 박정희 정책이든 그다음에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민주당의 대표 진영의 수장이었죠. 그렇지만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여야 이제까지 나왔던 폭넓은 어떤 정책을 그리고 본인은 실용 시장주의자로서의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이한주 위원장 예정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은 기본 시리즈를 만든 분입니다. 성남의 3대 무상 시리즈를 만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 기본이란 두 글자를 각인시킨 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25만 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전 국민한테 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13조 원이 들거든요. 근데 25만 원 말고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52조입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기본 말이 좋죠. 저도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4인 가족에서 100만 원 받아서 TV를 바꿨습니다. 좋죠.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부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뭐가 문제냐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국가가 빚을 지는 건 우리 아이들의 몫이고요. 재정을 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외 신인도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도 지금 재정을 확대하고 감세 기조를 유지하니까 국채가 뛰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푸는 게 저도 좋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시리즈를 장착한 이런 어떤 이재명 정부의 어떤 방향이 저는 좀 우려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을 때 어떤 밑그림을 그리냐를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일기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지도 관심이고 뭐 물론 총리 후보는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향후 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야겠습니까? 어느 정부든 첫 번째 조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인사가 그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보여줄지,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로 나온 것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 후보직으로 내정한 부분이죠. 그리고 강훈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명의 의원을 지금 사실상 내각과 대통령실을 책임지는 자리에 후보자로 선임한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내란 행위가 왜 발생했습니까? 서로 간의 여야가
소통하지 않고 단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정치 복원이 가장 우선시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야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두 의원을 내각과 대통령실에 사실상 대표할 수 있는 역할로 선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추후 조각도 저는 그 연장선에서 보여진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지금 이전 정부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그러한 역량을 보여준 현직 의원들도 다수 추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실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적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 합마평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그러한 인사가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쓴소리를 해서 좀 그런데요. 일기 인선에 있어서 상징이 되는 분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통합이고 그다음에 여야를 아우를 수 있고 특히나 국민의힘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지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통의 전화를 굉장히 절실하게 기다릴 것 같아요. 벌써 3일째 아닙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화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그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이분들이 가지는 어떤 반미 성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가녔던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와의 어떤 논란, 싸움, 분쟁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특히 이종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재적 접근법을 쓰거든요. 북한이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시절 아니면 그 이전에 대표 시절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서는 뭐 쉐쉐, 대만의 쉐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기조다.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기조는 뭐냐면요. 한미 동맹이란 큰 틀입니다. 오늘 현충일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못한 나라에 3만 명이 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3만 명 우리 젊은이들이 갔을 때 그렇게 동의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미 동맹이 이렇게 굳건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나라,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여서 어느덧 선진 국가 대열에 들어갔고 우리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혜적 관점에서 한국이 성장한 게 아니라 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됐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드러났고 그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축하하는 메시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국의 개입과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중국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그 정부 기조에 있을 때 저는 한미 동맹도 강화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시해야 될 게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인사에서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두 분께서 짚어주셨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법안 처리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3대 특검법 그리고 검사 징계법까지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뭐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적다.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4개 법안을 모두 이제 반대로 당론을 정했고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을 했는데 일부 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찬성표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첨예하게 갈등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야가 합의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 그다음에 평범한 시민의 나라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급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본회의장이 딱 올라오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내보낼 통과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개정을 해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고 대법관을 또 증언하는 거, 그다음에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을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그건 뭡니까? 지금 실제로 누군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내란 특검과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해병대 특검이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보면 인지수사라고 해서 인지된 수사는 무조건 다 확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걸 확대 재생산할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추천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추천자가 결국은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괴멸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법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 갈등이 대립하는 상황 어떻게 좀 타결해야 될까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 취임식 당일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이 요청도 있었죠. 그런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보류가 된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통과된 법 자체는 내란 특검법이라든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거부권을 행사했던 특검법입니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뢰성 문제라든가 수사권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국민의힘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내란 특검을 통해서 특검이 이 수사를 주체를 쥐고 공소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주요 종사자로 추정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최상목 전 총리의 경우에 출국 금지 조치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아직 굉장히 수사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라면 이번 대선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국민의힘을 단죄한 겁니까? 내란 동조 정당이고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내란 행위를 종식시키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국민들이 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란을 종식시키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했던 그 수많은 부정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하고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 이번 세 가지 특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현선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김계응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